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큽니다. 아마 가장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고 30여 차례에 걸쳐 정책을 남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까? 아주 궁금한데 이제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임기 후반기 한 반년 동안은 부동산 정책이 없었고, 또 처음에 이제 2017년에 시작하자마자도 이제 없었으니까, 네. 한 만 4년 동안의 기간에 네. 한 30여 차례, 네. 이게 횟수도 오히려 헛갈릴 정도로, 네. 누구는 뭐 28번이다, 누구는 뭐 29번이다. 네. 이거를 따져보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4년 동안 한 30여 차례 정책을 내놓은 거면, 네. 1년에 한 7, 8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한 달 반에 한 번씩. 그렇죠. 네. 네. 아니, 어떤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네. 매달 나올 수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정을,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또 윤석열 정부가 또 이제 출범하자마자 뭐 음. 신도시 계획 발표하고 뭐 몇백만 원 짓겠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헝클어진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음.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죠? 몇백만 원, 뭐 이거는 공약이에요. 이제 공약은 네. 공약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이제 심교원 교수를 만나서, 네.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심 교수는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음. 포퓰리즘이었던 정책과 포퓰리즘이 아니었던 정책을 구분해서 네. 보는 것. 구분이 가능합니까? 대부분이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래도 네. 이제 좀 약간 서민이라든지 중산층, 특히 뭐 취약계층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는 좀 일부 잘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살리고, 하지만 명백하게 포퓰리즘이었던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다. 네. 무슨 뭐 어디다가 뭐 아파트 짓겠다.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심 교수가 보는 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그다음 LTV, DTI 규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차법, 음. 그리고 이제 양도세 뭐 중과 같은 거, 네. 이런 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자, 그 이유는 양도세 같은 경우 중과하면은 공급 동결이 일어나고 시중에 물량이 적어지죠. 네. 주택이 없잖아요. 주택이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건 그렇죠. 당연하죠. 네. 가격이 상승하면 집을 사고 싶은 중산층은 집을 못 사고, 네. 또 전셋집을 구하고 싶은 중산층은 전셋집을 못 구하죠. 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보통 뭐 수십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도 있지만 보통 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한 이런 음. 심플한 문제,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 이거를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선진국에서도 또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도 임대차법을 시행한다라고 호도를 했습니다, 국민을. 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 국토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네. 독일과 미국 등은 일부 어떤 주택에 대해서 네. 한 20-30%에 대해서 임대차법을 한 적은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주택의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갱신 청구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포퓰리즘 정책이다. 뭐 다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포퓰리즘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또 수혜계층이 어디고 피해계층이 어디냐, 또 지역별로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이게 전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지 않게 한다, 그럼 과감히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전세가 원래 한 2년마다 그렇죠. 갱신이 되는데 한 4년으로 늘리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죠. 올해 7월이면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 전세값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높아질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4년에 한번 돌아오는 건데. 이게 엄청 높아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세금 완화 등을 실시할 경우에 또 이제 부자 편을 들어준다. 그렇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집도 좋은 데 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네. 윤석열 정부는 또 뭐 부자 편들어준다 충분히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파 좌파 할 거 없이 전부 다 네.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아, 네네네네. 그런데 우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뭐냐 하면요. 네. 국민이 특히 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네. 부자들의 부도 일정 수준 늘어나야 한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는 것도 있으니까 음. 부자들의 부가 일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좀 용인하고 네. 근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서민들이 앞으로 겪을 어떤 뭐 더 좋은 일들 네. 아니면 뭐 국가 부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이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경제학자들이 부자들의 부를 늘려주고자 네. 지금 정책을 이렇게 부자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부자들이 일정 부분 또 자산이 좀 늘어야 이 효과로 서민들이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부자들이 잘 살게 돼야 네. 서민들도 같이 잘 사는 거다. 그렇죠. 부자들 걸 뺏어서 서민이 잘 산다면 그렇죠. 뺏으면 되는데 부자들 거 뺏는다고 서민들이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좌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부자를 괴롭혀야 서민이 잘 산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그렇죠.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이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아마 대다수의 뭐 저희도 서민이지만 그래 일리가 있다라고 할 텐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나 좌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우파 경제학자들이나 우파들이 얘기를 하면은 부자 편들어준다. 네. 그 프레임을 아예 씌워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편들어준다. 네. 자기가 강남 사니까 저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조금이라도 부자 감세나 아니면 부자에 관한 무슨 법인세 인하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쟤들은 우파들 네.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프레임을 정말 잘 씌워요. 심지어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분을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다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저는 그 프레임을 믿는 사람들 중에 네. 실제 윤석열 당선인보다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네. 궁금합니다. 예. 그래 어쨌든 이렇게 뭐 사실 한번 망가뜨린 거는 이제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어려운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을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노무현 정부 이 좌파들 때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제가 꼭 저희가 짚고 싶은데 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에 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건설사들이 돈 번다. 이게 분양가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해서 이걸 네. 막아야 한다. 네. 서민들이 편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2008년에 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여파를 끼쳤죠. 그런 다음에 아주 건설회사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끝까지 듣지 않았고 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풀린 것은 2015년도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왜 풀어주지 않았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면 건설사들이 돈을 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도급순위 50위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네. 아니 법정 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법정 그렇죠. 관리라 하면 지금 산업은행이나 이런 채권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도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정 관리 중이라고요. 음.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을 그렇게 씌웠으니까. 네. 이걸 보면 아마 건설사 대부분이 파산을 하지 않고서는 아마 안 풀었을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한번 프레임을 씌우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얘기 때문에 네.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말고 네. 제대로 된 좀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부동산 이제 집값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안정이 됐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기조를 그렇죠. 유지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 당선인의 인수위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학자들과 이런 네.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보다는 심하지 않고 많이 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혜원 기자가 심교원 교수한테 차기 정부에 대한 충고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부동산 경제학, 도시 경제학이 나온 대로 차분하게 접근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엄밀히 말하면 경제 원론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원론이 옳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5년간 경험한 겁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